경제 개발 과정에서 차관이라는 게 요술방망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 공 교수님한테 국가 금융기관에서 차관을 저쪽에 조달해가지고 뭐 여기서 대형 뭐 학교를 하나 설립해가지고 뭐 외국 유수의 대학과 이렇게 결합해서 한번 잘 해보겠다. 그런 프로젝트인데 한 500억이면 되는데 야 뭐 500억이야 한 1000억 가져가. 아. 너를 내가 믿는데. 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500억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네. 이 공 교수 양심에 1000억을 다 넣겠어요? 남은 500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넣으실 것 같은데. 100억이면 충분합니다. 네. 남은 500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건 우리 또- 화 선생 줘야죠. 아. 응? 화 선생 고생했어요. 이렇게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이거 이 식으로. 정치자금으로 쓰여진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아일보사 그때 상당한 신문이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동아라는 잡지에서 네. 차관이라는 특집을 만들었어요. 차관. 차관. 이 차관 요술방망이 어떻게 가서 요술을 부렸는가. 음. 공화당에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는가. 청와대를 통해서 어디 비밀 계좌로 들어갔는가. 그 전까지는 이제 차관 이런 게 없었던 그때는 이제 돈 거죠. 구경을 예. 못하지. 국민들은 그건 모르죠. 그냥 우리가 서울에 가니까 말이야 3일 빌딩이 있어가지고 말이야 그 내원 사이 어디로 와서 못 보겠대. 그렇게 이제 어떤 랜드마크에 근대화 산업화 발전에 랜드마크에 눈이 가는 거죠. 야 남산 가서 구경하니까 먼 너머 택시가 차들이 아이고 속담이 맞아 이런 시 사람은 남은 서울로 가야 되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돼. 이런 말하자면 국민들의 소망과 국민의 기운은 잘 살아보자는 데로 모으고 거기에 경제개발의 성과는 소수 지배 세력이 가져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변화 있으면서 빈부격차도 좀 그래서 고도 심해졌을 것 성장에 같은데. 네. 장밋빛 꿈은 국민들이 가졌는데 예. 성과의 열매들은 전부 소수의 지배 세력들이 가져갔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 우리 사회가 세계 각 나라의 모든 공유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빈부격차가 그 당시 이미 근대화 경제개발 정책 속에서 기하급수적 속도로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눈부신 성장의 이면 속에서 국민들은 잘 살아보겠다는 우리도 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게 해준 것은 고마운 일고 이건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성과가 어느 특정 세력으로 집중화되고 그들만의 부유한 삶으로 이어지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사치세 신설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500년 계획은 굉장히 발전적인 정신적인 철학으로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 된다. 이루어진다. 멘탈을 좀 강화해 줬달까? 멘탈리티가 좋아졌다는 거. 이게 이제 긍정적입니다. 네, 네. 긍정적인 그다음에 면을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큰 성장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그에 따른 대가가 있을 거고 치러야 할 희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배계급도 생겼고 여기에 또 재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단기간에 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어떤 곳이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연스럽게 오는 거였던 걸까요? 우리가 이룬 좋은 부분들은 정말 모범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많은 이제 그 상처나 후유증들을 많이 남겼죠.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파이가 커진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러니까 분배의 목도 커졌다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커졌으니까요. 총량이 커졌으니까. 네. 그런데 분배의 비율로 따졌을 때 과연 진짜 땀 흘려 피 흘려 일한 사람들이 제 몫을 받았느냐.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거가 이제 출발 지점부터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미군정 치하에서 우리가 3년을 살죠. 근데 이제 미군정 치하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이제 반공주의적인 편견을 가지고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했냐면 노조와 관련해서 매우 엄격한 제도를 정합니다. 뭐냐면 이제 단일 노조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90년대야 비로소 복수 노조가 허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MBC에도 노조가 하나, 둘, 셋 몇 개가 있을 거예요. KBS에도 노조가 여러 개가 있고요. 온갖 곳에 복수 노조가 있거든요. 저희 학교에도 직원들 노조가 네. 하나가 아니에요. 2개, 3개 있어요. 그런데 미군 정치하에서 무조건 노조는 허용을 하는데 노조는 허용하는데 하나만 만들게 해놨어요. 단일 노조로만. 그 무슨 문제냐? 노조를 허용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노조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먼저 서류 등록을 해서 노조를 설립해 놓으면 추가로 노조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만들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잖아요. 사측이 자기들이 만든 노조와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우리는 노사 상생 굉장히 잘하고 있고 모든 것을 노사 합의하에 결정하고 있다. 외형은 그럴듯하죠. 임금 협상도 노사 협의에 의해서. 근데 알고 보니 그 사측이니까요. 노동자 대표가 바로 사측이 심어놓은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과 입장을 달리한 다른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니까 이게 90년대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기에 엄청나게 과다 노동 시간에 노동자들이 시달렸죠. 뭐 그것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우리가 이제 전태일 열사와 관련된 영화나 뭐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어린 소녀 공장 노동자들이 뭐 10시간 이상 14~5시간씩 심지어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일을 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 뭐 근로기준법 지키라고 근로기준법 바꾸라가 아니라 지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런 법 제도를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사용자 측에 유리하게만 만들어 놓고 계속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 측은 다시 정권하고 결탁해 있었고 불법적으로 비자금도 눈 감아주고 또 통치자금도 전달하고 하면서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또는 농민들이 겉으로 외형적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한다고 하는 느낌에 만족하면서 정권을 지지는 했지만 사실 그렇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고 분배를 제 몫을 얻지를 못했죠. 결국 예.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처우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로 않았죠. 80년대까지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